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공동 창업한 곳이었죠.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여자 손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오후 2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더라고요. 늘 똑같이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했어요. 그리고 창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자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말이 없었어요. 주문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손님이 매일 오시는데 사장님만 보고 가시는 것 같다고요. 직원들이 대시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노총각 딱지 떼보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죠.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1년을 만났어요. 그녀는 언제나 상냥했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결혼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요. 결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카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락스 냄새였습니다. 집안 가득 락스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너무 독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저는 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실도 확인했지만 마찬가지였죠. 혹시 슈퍼라도 간 걸까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제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8시, 9시, 10시.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죠.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께도 걸어봤죠. 역시 받지 않으셨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아내와 싸운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점심때쯤 제가 카페에서 전화했을 때 반갑게 받아주었거든요.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봤죠.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도록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두려웠죠. 저는 다시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으셨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저는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죠.
어디선가 희미하게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아까는 미처 듣지 못했던 아주 작은 소리였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거실을 뒤졌습니다. 소파 쿠션을 들춰봤죠. 아니었어요.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들춰봤어요. 이불 속도 뒤졌죠. 역시 아니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어요. 하나하나 전부 뒤졌습니다. 없었죠.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희미한 진동 소리가 또 들렸죠. 자세히 들어보니 장롱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장롱 구석 깊숙한 곳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아내 핸드폰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위 립스틱과 향수병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옷장 속 코트와 원피스들도 전부 제자리에 걸려 있었죠. 현관 신발짝 속 구두들도 가지런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끼던 명품 가방도 그대로였어요. 지갑 속 현금도 그대로 있었죠. 오직 아내만 사라진 거예요. 핸드폰조차 집에 남겨둔 채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이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는 그걸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사라졌습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신고를 해야 했죠. 경찰서에 도착한 저는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사라졌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연락해 보셨습니까?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갔다고요. 일단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실종자 인적사항 작성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내 이름, 제가 외우고 있는 아내 주민등록번호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경찰관이 제가 작성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로 전산 조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경찰관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저를 돌아봤죠. 눈빛이 묘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제대로 적으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아내 인적사항이에요.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분 이미 사망하셨는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망이요? 아니, 제 아내가 사고라도 당한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신고자분, 이런 걸로 장난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습니다. 장난 아니시죠? 제가 왜 이런 장난을 쳐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기 전산 기록 보십시오. 이분 2년 전에 사망하신 분입니다. 저는 황급히 경찰관 책상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봤죠. 거기에 아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사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사망 일자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아내가 2년 전에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거 무슨 전산 오류 아닙니까? 저 어제만 해도 아내랑 같이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보듯이요. 내 말 듣고 있어요? 어제 제가 출근할 때만 해도 아내가 현관까지 나와서 인사해줬다고요. 잘 다녀오라고 웃으면서 손 흔들어줬다고요. 어떻게 2년 전에 죽은 사람이 저한테 인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혹시 주민등록번호 잘못 외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번호가 맞아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주민번호야 이분이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다 치는데 이름이 똑같다는 건 우연치고는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게 주민번호를 잘못 쳤는데 이름까지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두 경찰관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신고자분, 일단 집에 가셔서 아내분 주민등록번호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오세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혼인관계 증명서, 다른 공문서 있으시죠? 그거 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저는 급히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장롱부터 열었어요. 서류함을 꺼내 뒤지기 시작했죠. 아내 관련 서류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각종 공과금 고지서만 나왔죠. 옥장 속 보관함도 뒤졌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안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공문서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했어요. 클릭 몇 번으로 발급이 완료됐습니다. 프린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지지직 소리를 내며 용지가 나왔죠.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배우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혼인일 기재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손에 든 종이가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이씨,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급히 집을 나와 집 근처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잘못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원실 직원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좀 해주세요. 빨리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어요.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를 시작했죠.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으신데요? 뭐라고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니, 여기 전산상으로는 미혼으로 나오는데요.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으세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혼인신고는 아내가 혼자 가서 했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후였죠. 제가 카페 일로 바빠서 아내 혼자 주민센터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오빠,
나 혼자 다녀올게. 오빠는 카페 일해. 미안해. 아니, 내가 같이 가야 하는데. 괜찮아. 서류만 내면 되는 건데 뭐. 금방 다녀올게. 그날 오후 아내가 다녀왔다고 전화했었습니다. 오빠, 혼인신고 다 했어. 그리고 며칠 뒤 아내가 제게 서류를 보여줬었죠. 손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발급받았어. 기념으로 받아봤지. 우리 이제 법적으로도 부부야. 저는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분명 혼인관계 증명서였어요.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혼인일도 기재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게 가짜였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보여준 그 서류는 위조된 거였어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여준 건지 그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장인 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야겠다고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급히 집에 올라가 간단히 짐을 챙겼죠.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산으로 가야 했어요. 장인 어른 댁이 부산에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넘게 걸립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엑셀을 힘껏 밟았어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 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인 어른께 물어봐야 했어요. 대체 아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말이에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부산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 댁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여기는 결혼 직후 한 번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장인어른이 해외 출장이 잦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도 따로 만나지 못했었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 1203호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어요. 뭐야? 왜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대는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저기 누구세요? 아니 뭐야? 당신이 지금 내 집에 와서 나한테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는 당신은 누군데?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 초인종을 미친놈처럼 눌러대고 있어? 뭐야 진짜? 남자가 저를 노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가 달랐습니다. 식탁도 달랐죠. TV장도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결혼 직후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미쳤어? 지금 무단 침입한 거 알아? 경찰 부른다? 잠깐만요. 박태수 씨, 김명자 씨 어디 갔어요? 여기 사시던 분들이요. 저는 다급하게 장인어른과 장모님 성함을 말했습니다. 누구? 이 미친놈이 누구를 찾는다는 거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박태수, 김명자,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 갔냐고요?
몰라,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아이, 나가! 남자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죠. 아저씨 여기 언제 이사 왔어요? 1년 전에 매매해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꺼지라고. 남자가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년 전이라면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집에 저 남자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비상 계단을 걸어갔습니다.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죽은 사람의 신분을 쓰고 있었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죠.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댁이라던 곳은 이미 1년 전부터 다른 사람이 산 집이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오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죠.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침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눈을 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였죠. 저는 씻지도 않고 바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며칠 전 실종 신고를 하려 했던 바로 그 경찰서였죠.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경찰관이 보였어요. 저 며칠 전에 아내 실종 신고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네, 기억나요. 주민등록번호 확인해 오셨어요? 그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알아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장인어른 댁이라던 곳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장인어른과 장모님 성함은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모른다는 것까지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부인분이 작정하고 신분을 속인 것 같은데요. 사기 사건 같은데 저희가 인지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찾아주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단서가 뭐가 있죠? 아내 핸드폰이 있습니다. 집에 두고 간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아내 핸드폰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 핸드폰 명의부터 조회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아시죠? 경찰관이 컴퓨터로 번호를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명의자가 70대 남성으로 나오는데요. 네? 70대 남성이요? 네, 이름은 김철수. 그런데 거주지 불명으로 나오네요.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홈리스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핸드폰 명의도 부인분과는 관계없는 제3자의 것 같습니다. 아마 명의를 빌리거나 산 것 같네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이 핸드폰 포렌식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웹 사용 기록 등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 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아내는 완벽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 민수였죠. 카페를 함께 공동 창업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야, 이준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단 결근이 며칠째야. 카페에 손님들 미친 듯이 오는데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냐고. 아, 민수야. 미안.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연락도 없이 이게 뭐냐? 나 진짜 걱정했다고.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사라졌어. 뭐?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갔는데 없더라고. 핸드폰도 두고 간 채로 며칠째 연락이 안 돼. 헐, 야, 그럼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지. 근데 민수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 거짓이었어. 이름도 신분도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다 가짜였어. 나 서연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너 술 마셨냐? 지금 정신 제대로 박혀 있는 거 맞아?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근데 다 사실이야.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 경찰만 믿지 말고 흥신소도 알아봐. 요즘 사람 찾는 거 흥신소가 더 빠르다잖아. 아이, 흥신소? 그래,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나아. 경찰은 사건이 워낙 많아서 네 것만 집중해서 못 볼 거야. 알았어. 알아볼게. 그리고 카페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네 일부터 해결해. 고마워, 민수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흥신소를 검색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한빛 흥신소입니다. 저 사람 찾는 건으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어요? 직접 뵙고 상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죠. 다시 또 하루가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남자가 저를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사라진 것,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던 것, 장인어른 댁도 가짜였던 것까지요. 흥신소장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인분에 대해 확실하게 아시는 정보가 뭐가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들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름은요? 박서연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짜였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그것도 죽은 사람 거였습니다. 그럼 가족 연락처는요? 전부 가짜였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흥신소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렵겠는데요? 신분이 전부 위조된 상태면 추적할 단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사진으로 얼굴 윈식 추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분이 자주 가던 장소나 아는 사람들 통해서
수소문도 해보고요. 일단 최대한 조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착수금 입금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착수금을 이체했어요.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큰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를 나온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당분간 카페 못 나갈 것 같아. 아유, 당연하지. 알았어. 네 일 해결하는 게 먼저지. 걱정하지 마.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꼭 연락하고.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과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를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죠. 사흘, 나흘.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수사 중입니다. 흥신소에도 전화를 걸었죠. 아내를 찾으셨나요?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흥신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인분이 사용하던 카드 내역 추적해봤는데요. 전부 의뢰자분이 주신 생활비 카드더라고요. 본인 명의 카드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추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네, 부인분은 정말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자분, 과학수사팀에서 대구로 방문하겠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부인분 지문을 채취해서 신원을 특정하려고 합니다. 네, 언제 오시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문으로 아내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니요. 다음날 오전 과학수사팀이 왔습니다. 3명의 수사관이었어요. 그들이 집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문 손잡이, 화장대, 서랍, 옷장, 냉장고, 지문이 남아있을 만한 곳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특수 장비로 지문을 채취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신고자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에서 부인분하고 같이 생활하신 게 맞나요? 지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도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살았으면 분명 지문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지문을 다 닦았다는 겁니까? 네, 부인분이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지문을 전부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날 집에 들어섰을 때 맡았던 그 냄새, 락스 냄새였어요. 아내는 집안 곳곳을 락스로 닦았던 겁니다. 자신의 지문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서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는 계획적으로 사라진 겁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벽하게 준비해서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도 흥신소도 아내를 찾지 못했어요. 저는 매일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준호야,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자. 내가 쏜다. 그래. 저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삼겹살 집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야, 이제 그만 잊어. 너한테는 안 맞는 여자였어.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 이해가 안 가. 뭐가? 서연이가 저렇게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결혼을 했잖아. 집에 지문도 안 남기고 살았고. 그럼 분명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저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집에 내가 사준 명품 가방들 그대로 있어. 하나도 안 가져갔어. 집에 있던 현금 300만 원 그대로고 생활비 통장에 있던 돈도 한 푼도 안 건드렸어. 아이 진짜? 그래,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대체 서연이 목적이 뭐였던 거야? 왜 나랑 결혼한 거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그냥 미친 여자였던 거야. 정신병 있는 애였을 수도 있고. 너무 생각하지 마. 민수가 저를 위로했죠. 아니야, 나 서연이 꼭 찾아야겠어. 야, 너 진심이야? 찾아서 물어봐야겠어. 대체 왜 나랑 결혼을 한 건지, 날 정말 사랑한 건지,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야,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경찰도 못 찾고 흥신소도 못 찾는데 너 혼자 어떻게 찾는다는 거야? 모르겠어. 방법이 없어.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야, 진짜 이제 그만하고 너부터 살아. 그 여자 때문에 네 인생 망치지 마. 카페 일도 해야 되고 너 요즘 완전히 폐인됐잖아. 민수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미안해, 민수야. 카페 일 너한테만 떠맡겨서. 그건 괜찮은데 네가 걱정돼서 그래. 야,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됐잖아. 너 총각이야. 이제 다 잊고 살아, 어? 그래, 노력해볼게. 저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하지만 아내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대체 왜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저와 결혼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신 본가에 가는 길이었죠. 신호등에서 멈춰 섰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봤어요. 그때 한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장인어른이었습니다. 분명 장인어른이었어요. 저는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뛰어내렸죠. 이봐요! 잠깐만요!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죠. 저는 달려가 남자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인어른 맞으시죠? 어디 가십니까? 나는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남자가 당황해하며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요? 당신 누구야, 어? 서연이 어디 있어요? 박서연 어디 있냐고요? 저는 잘못 없어요. 저는 그냥, 저 좀 놔주세요. 뭐가 잘못이 없어요? 지금 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서연이 어디 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그냥 돈 받고 연기만 한 거라고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연기요? 저는 남자를 놓치지 않고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연기자예요. 그 여자가, 부인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선생님, 장인 역할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 받고 한 거예요. 진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가짜였다는 겁니까? 그럼 장모님도 가짜고요?
네, 맞아요. 그분도 저랑 같은 연기자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돈만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미치겠네. 그럼 서연이 본명 아시죠? 돈 받고 일을 했으면 이체 받으셨으면 알잖아요. 당장 말하세요. 그 여자 이름 뭡니까? 본명이 뭐예요?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지금 사람 미치게 만들고 싶어? 말 안 하실 거면 경찰서 갑시다. 사기 방조로 신고할 거예요.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저는 남자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부탁받고 연기만 했다고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나 당신 선생 아니야. 그럼 이름을 말하세요. 이체 받았으면 당연히 알잖아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때릴 것처럼요. 진짜예요. 정말로 몰라요. 그 여자분이 워낙 조심성이 많아서 이체로 안 주고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저도 본명을 정말 몰라요. 믿어주세요. 저는 남자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뺏었어요. 당신도 이름을 모른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경찰서 갑시다. 이 신분증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럼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 어디 있냐고? 저도 몰라요. 진짜 모른다고요.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는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뭔데요? 어떻게 만나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자를 끌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자, 이제 설명하세요. 어떻게 서연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그 여자분이 저한테 계속 일을 시키거든요. 무슨 일이요? 제가 그 여자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위분한테 연락이 오면 받아야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해야 하고요. 그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그 여자분이 주기적으로 저한테 돈을 줘요. 한 달에 한 번씩요. 그게 꽤 짭짤하거든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서연이 이미 저한테서 도망갔잖아요. 그럼 당신한테 더 이상 연기시킬 이유도 없고 돈 줄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남자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빨리 말하세요. 사실은 이 선생님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여자분이 지금 다른 남자랑도 결혼 준비 중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자기 친정아버지 연기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겁니까? 진짜예요.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냥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 지금 헛소리 하는 거죠? 내가 병신으로 보입니까? 안 되겠네. 그냥 우리 경찰서 갑시다, 진짜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라니까요. 3일 뒤에 그 여자분 만나서 돈 받기로 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네, 있어요. 남자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보여줬어요. 여기요. 이 번호로 연락해요. 저는 그 번호를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아내가 집에 두고 간 핸드폰 번호가 아니었죠. 이게 서연이 번호라고요? 네, 이 번호로만 연락하거든요. 저는 남자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약속 앞당기라고요. 네? 아이, 지금요? 네, 지금 당장이요. 내일 만나자고 하세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아이, 근데 갑자기 그러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안 하면 경찰서 갑니다. 저는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알겠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네, 아버지. 저 지금 혼자 아니에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유, 소연아, 미안한데 아버지가 갑자기 급전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내일요? 3일 뒤로 약속했잖아요. 그게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서 내일 안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2시에 우리 만나던 카페로 오세요. 그래. 고맙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내일 2시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가 만나던 카페가 어디예요? 강남역 근처 카페예요. 제가 안내할게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내일까지 저랑 같이 있어야 해요. 당신 혼자 두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네? 그건... 싫으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갑시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남자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여기서 오늘 밤 자세요. 내일까지 같이 있다가 아내 만나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였어요. 네, 여보세요. 저 의뢰인분, 저 한빛 흥신소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부인분 찾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이상한 걸 알게 됐습니다. 뭔데요? 저희 말고 다른 흥신소 업체에서도 부인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른 업체요? 네, 그것도 꽤 큰 돈을 걸고 찾고 있어요. 업계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봤습니다. 누가 찾는 건데요? 의뢰자가 유흥주점 몇 개 운영하고 돈놀이하는 남자인데 이름은 조성훈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성훈?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저도 왜 그 사람이 부인분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업체도 입을 다물고 있어서요. 근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부인한테 걸린 돈이 억 단위예요.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무슨... 그 남자 위험한 사람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은데 조폭이랑 연관됐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부인분 찾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추가적인 단서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만약 제가 아내를 찾았다는 사실이 그 조성훈이라는 남자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알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유흥주점 운영하고 돈놀이하는 남자, 조폭과 연관됐다는 소문. 그런 남자가 아내를 찾고 있다니요. 대체 아내가 무슨 일에 연루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내일 아내를 만나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내일 절대 이상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남자와 함께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도착했죠. 들어가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절대 이상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페 밖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창문 너머로 남자가 자리에 앉는 게 보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2시였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카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뒤따라 들어갔어요. 남자와 아내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저를 봤어요. 저 약속 지켰어요! 남자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내가 이상한 눈빛으로 남자를 보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오랜만이네, 서연아. 아니, 서연이가 아니구나.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담담하게 변했어요. 용케 찾았네.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날 속인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연기자를 찾았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짜 신분으로 살았다는 거. 알아, 다 알아. 근데 왜 그랬냐고.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냐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오빠를 떠난 거야.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착하고 성실했지. 근데 내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어. 더 잘 나가는 남자, 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날 버린 거야? 그렇게 계획적으로? 응,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에는 전혀 미안함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지금 연기자한테 연기시키면서 속이고 있는 남자는 누구야? 그 사람도 나처럼 속이고 있는 거지? 그건 오빠가 알 필요 없어. 알 필요가 없다고? 야, 박서연! 아니, 누군지도 모를 여자야. 어떻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조성훈, 그 사람은 누구야?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성훈이라는 남자가 너를 찾고 있더라. 유흥업소 운영하고 돈놀이 한다는 그 남자, 대체 누구야? 아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야? 당장 말해! 오빠,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 그게 중요해? 지금 당장 말하라고! 아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빠 만나기 전에 같이 살았던 남자야.
뭐? 그 사람 돈이 엄청 많았거든. 처음엔 좋은 줄 알았지. 근데 폭력적이었어. 술만 마시면 나한테 손댔어. 그래서 도망쳤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야? 응. 오빠는 착하고 성실했잖아. 가정적이기도 하고. 조성훈이랑은 정반대였어. 그래서 오빠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왜 날 떠난 거야? 1년을 살아보니까 오빠는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었어. 매일 카페 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TV 보고 그게 다였잖아. 그리고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벌지 못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기로 했어. 명예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시댁도 빵빵한 엘리트 남자. 그런 남자를 찾기 시작했지. 그걸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오빠 몰래 소개팅도 나갔어.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만났어. 대기업 임원이고 집안도 좋더라. 그 남자랑 연애도 했어. 오빠 모르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했어. 그래서 오빠한테서 떠나기로 한 거야. 근데 문제가 있었지.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오빠가 날 찾을 거 아니야. 조성훈이도 그랬었거든. 미친 듯이 날 찾아다녔어. 그래서 죽은 사람 이름을 쓴 거야? 내 친구였어. 대학 때 친하게 지냈는데 죽었어. 그 친구 이름으로 살면 나중에 남편 놈들이 날 찾아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죽은 사람이니까. 그럼 결혼 생활에 확신이 생기면. 개명하면 돼. 죽은 내 친구 이름이랑 똑같이.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 원래부터 그 이름이었던 것처럼 살 수 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진짜 대단하다. 왜 그런 짓까지 한 거야?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이혼하면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초은이랑 재혼은 완전히 달라. 특히 좋은 집안 남자들은 절대 이혼녀 안 만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창밖을 보았어요. 남자 2명이 카페 밖에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뢰한 흥신소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분명 이 장소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이들이 와 있었죠. 어제 전화통화에서 낌새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미행한 겁니다. 조성훈한테 잡히면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됐냐고 빨리 말해! 아마 죽을 거야. 죽는다고?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도망가서 자존심 상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흥신소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기 밖에 사람들 보여? 아내가 창밖을 봤습니다. 조성훈 정보 알려준 사람들이야. 내가 고용한 흥신소. 근데 아마 저 사람들 조성훈한테 매수된 것 같아. 뭐? 오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네가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어. 이제 다 들었으니까 됐다.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 저 흥신소 사람들한테 붙들려 가든지 아니면 네 스스로 경찰에 자수를 하든지 둘 중 하나 골라. 오빠! 넌 그래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선택권 줄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고마워. 너 이름이 뭐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죠. 박가영. 내 진짜 이름은 박가영이야.
박가영. 아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자수하려고 전화했어요. 빨리 여기로 안 오시면 저 자수하기 전에 죽어요. 그때 흥신소 사람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카페 문을 잠갔어요. 야, 문 열어! 이 새끼야! 창문 너머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저는 문 앞을 막고 섰습니다. 경찰 불렀어! 경찰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 이 개새끼가 당장 문 안 열어!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직원들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죄송합니다. 곧 경찰이 올 겁니다. 아내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카페 앞에 섰어요.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흥신소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쳤죠. 그 후 박가용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사기죄, 공문서 위조죄,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여러 제목이 그녀에게 적용되었죠. 결국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던 중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가영이 사칭했던 박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박서연은 박가영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박서연이 죽은 이유였어요. 결혼 후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박서연의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더군요. 성실하고 착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죠. 완벽한 이중인격자였던 겁니다. 어쩌면 박가영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자도 알고 보면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남자들을 검증하려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친구의 이름으로 살면서 언제든 사라질 준비를 하면서요. 물론 이건 제 추측일 뿐입니다. 진실은 박가영 본인만 알겠죠. 저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혼이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1년의 결혼 생활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내도 거짓, 장인 어른도 거짓, 심지어 이름까지 거짓이었죠. 저는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이 자꾸만 떠올랐죠. 씁쓸했습니다. 그저 씁쓸할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